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는 이제 유선남님께 미국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FOMC 끝나고 나서 그 신월 팀장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가 항상 이제 레깅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일반 주택에 관련한 쉘터의 그 가격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수개월 내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박 팀장님과 함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은 꺾이지 않은 데이터를 봤거든요. 실제 현재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 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수요랑 공급이 줄고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계속 네네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건,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 자체는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에 기반해서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낮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주택의 가격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사실 몇 개월째 0.4%에서 멈춰 있거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 파월의 연준 의장이 FOMC에서 한 말이 좀 재밌었는데, 아마 주택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하를 시작한 뒤에도 어느 정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어요. 일단 이 말 뜻은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늘지만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레깅 이펙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격이 일단 다른 인플레이션보다는 내려온 게 늦을 거다라는 사실 좀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음. 일단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자체는 사실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원래 주택의 가격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좀 재미난 현상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택의 공급도 수요와 같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버텨주고 있지만은 음. 주거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주택 가격만 봤을 때는 이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이어져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좀 이따가 음. 한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요 키워드를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정말 다양한 굵직한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높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지만 5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해드렸고 그중 4가지 키워드가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애플의 WWDC입니다. 저는 이 이벤트를 사실 라이브로 봤고 전체적으로 사실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이 애플의 WWDC에서 나올 것들에 대한 예상지를 드렸고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혁신이란 부분에서 새로운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원했던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분명히 삼성이나 여러 핸드폰은 이미 존재했던 기능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애플에서 처리해주지 않았던 것 예를 들어서 시리의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계산기 기능을 글로 적으면은 그걸 계산해주는 기능이라든지 젠모지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혁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이폰을 바꾸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 관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싶어 했던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새로운 기능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쳐놨다는 점 그리고 온 디바이스 처리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보안 그리고 개인 비서화를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에게 어필을 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번에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던 한 해이기 때문에 아이폰 15 프로부터 그 이후의 버전부터 아이폰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 처리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용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하면서 애플에 대한 주가가 크게 상향 조정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 주요 이벤트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FOMC까지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0.1%씩 한 달 수치로 하회를 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무려 0.3%씩 하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 예상보다 조금 벗어났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0.8%나 빠졌다라는 점,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 그리고 신차와 의류 가격, 운송비가 내려갔다라는 점이 아마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운송비와 유가가 아주 크게 떨어지면서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 자체가 아주 낮게 내려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최근 어지러운 국제 정세도 한몫 포함하기는 했겠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채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의 점도표에서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사실 금리 인하 시기 자체는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 중 19명 중 4명은 아예 금리 없다에 베팅을 하기도 했었고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 이번에 낮았던 CPI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에 수정이 가능했음에도 대부분이 수정을 안 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집중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파월의 전체적인 연설 자체는 조금 매파적인 부분들과 비둘기적인 부분이 조금 섞여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은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명확하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저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지금부터 인플레이션 수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2%로 돌아가는 길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총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진짜 테슬라 주주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77조 원에 해당하는 옵션, 뭐 지금 가격으로는 약 60조 원 언저리라고 하는데 이 주식 보상을 주도록 승인을 하자마자 어마어마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고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사실 이 법안이 승인이 됐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법안이 좀 다뤄졌는데 자 일단 5가지 법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임스 머덕과 김벌 머스크로 이어지는 현재 일론 머스크의 인물들이 3년간 이사회에서 이사로 아무래도 이사로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PwC가 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되었고 테슬라의 텍사스 이전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에서 태클할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18년 기준으로 7조 원에 해당하는 옵션 보상안이 통과가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60조 원 언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 옵션이 사실 당장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실행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5년간 여기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를 하더라도 5년간 매도를 못한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점이 자기는 테슬라의 2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원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 지금 당장 기준으로 13%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받은 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끌어 모으더라도 약 18%, 19%가 언저리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실행하더라도 아무래도 시장에 판매를 할 방법을 찾아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일론이 가진 주식이 나올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줄여둔다라고 최소한 5년간은 이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들이 8.2% 밸류가 줄어든다라는 점 만약에 옵션이 행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 결사에 대한 자유 결국 테슬라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 제안이 나왔는데 주주들이 반대하면서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 트럭에 1300대씩 추가적으로 배달 중이고 4680 배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리더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 우리가 완성만 한다면 우리의 주가가 몇 년 안에 10배 이상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 세미트럭에 관련해서도 대량 생산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스톱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전달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로어링 키티라는 분이 게임스톱 콜옵션을 청산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00만 주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정산을 했고 현재 키스질이 들고 있는 게임스톱의 주식수를 그 대신에 늘렸는데 약 900만 주로 늘리게 되면서 현재 3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어링 키티가 가진 옵션을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해왔던 밈스톡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줄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스톱의 주식이 우상향하는 부분들은 멈췄다라고 보셔도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로어스키티의 소식이 들려도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성이 장중에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또 게임스탑을 많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인지하시고 부디 이제 큰 손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키워드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여러 가지 일정들을 한번 먼저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고른 키워드는 5가지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스케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부터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와 하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소매 판매 지수와 산업 생산 지표, 기업 재고 지표가 화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에 대한 예상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준틴스라고 이제 노예 해방일이다 보니까 현재 장이 쉬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중국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아마 한국 기준으로는 목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말고도 사실 영국 쪽에서도 이날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쉬는 날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률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조업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정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부동산 이야기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부동산 지금 상업용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뭐 요것과는 별개로 다른 뉴스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거는, 약간 상업 주거용 부동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반해서, 이번에 핌코 세계 최대 채권 거래사에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오피스용 부동산이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은행에서 추가 판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핌코의 존 머레이 그글로벌 부동산에 대해 얘기하면은 부실 CRE 대출에 대해서 집중도가 현재 중소형 은행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올해 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급락과 신용등급 강등으로 CRE와 현재 오피스용 부동산에 오피스용 부동산 채권과 은행 간의 취약한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부각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핌코 쪽에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빌그로스도 지방은행의 추가 파산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상업용 부동산, 정확히 말하면 오피스용 부동산에 존재하는 공실률을 갖고 와 봤습니다. 원래 이게 12월 달에 정점을 찍으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주거용 부동산 말고 상업용 부동산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2월까지는 좀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 잠잠해졌었고 그때 저도 한번 오피스용 부동산이 그래도 공실률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예전에 12월에 갱신했던 수치를 그대로 다시 또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오피스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공실률이 20% 가까이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오피스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오피스용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거래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소매에 관련한 데이터가 이번 주에도 발표될 예정인데, 앞서서 저희가 그 RH라는 기업 얘기하면서 미국의 소비는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가, 이전까지 보면은 이제 중산층이나 이제 좀 약간 소비의 여력이 없는 하위층 같은 경우에는 돈 쓸 여력이 없어서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RH까지 이러면은 이거 좀 걱정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뉴욕에도 그 관련한 매장이 엄청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RH 관련해서 들은 소식 있으십니까? 일단은 제가 솔직하게 RH에 대해서 좀 잘 몰라가지고 일단 네네. 여기에 대해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것 관련해서 파월이 이번에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음. FOMC에서 딱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소비가 강하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하다. 실질적으로 소비 패턴이 사람들이 버는 돈을 넘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의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높아진지는 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 관련해서는 슬슬 조금 약화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들려오는 말들이 주변에서 결국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사실 실업률 관련해서 다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장을 찾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음. 예전보다 내가 직장에서 잘리는 비율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음. 직장을 새로 이직을 할 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가정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소비량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좀 관찰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소매 관련해서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큰 우려가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기업별로 이러한 좀 다양한 결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일정에는 그럼 소매 관련한 지표는 우리가 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제가 갖고 오기는 했지만 이제 여러 매체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음. 소매 판매 지수가 둔화되는 침체 우려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소매 판매 지목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매가 지금 당장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리고 영국이나 중국 쪽에서도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뉴스가 참 재밌어가지고 영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이 영국의 CPI 관련해서 좀 영향을 뭐 크게 미칠 예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금 영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일단 CPI 관련해서 어느 정도 2%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음. 금리 인하 시기가 8월 언저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투어를 진행할 거다라고 발표가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현재 주거비 그리고 렌트비, 호텔비가 숙박비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음. 이런 부분들이 현재 CPI 관련해서 0.15%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CPI 시기가 한 달간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테일러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숙박업계 관련해서 미 연준에서 발표한 베이지북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시내티에서 호텔 예약률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효과로 인해서 98%가량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라스베가스나 미니폴리스에서도 호텔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영국 투어로 인해서 현재 경제 가치가 약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잠깐이나마 이제 투어를 하는 기간 동안 튀어오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밀린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사실 나왔던 지표 중에 대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신규 대출 수치가 예상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좀 수치가 나와가지고 여전히 중국 쪽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중국도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로 아마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이 이렇게 크다니.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사라님께서 사라님이 아니군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중에 뛰어서 지진도 일어났다라는 별이 되어라님의 댓글도 눈에 띄는데, 와, 테일러 스위프트는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어쨌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효과는 그 한 달 정도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데이터는 달라지겠죠?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미칠 효과이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결국 비행기 티켓을 좀 더 구매하기 위해서 좀 더 일시적으로 비싸지는 것뿐이지 음. 사실 영국 쪽에서도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일정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자그마한 일정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발언들도 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와 하커 위원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양쪽 위원 다 최근의 발언 자체는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발언들도 있고 5월 30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이번에 기준으로 2.5%는 도달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비둘기적인 수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윌리엄스 쪽에서는 상당히 뭐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커 총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에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전이긴 하지만 2월 기준으로는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양쪽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이나의 투표한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미들기적인 발언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CPI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준 위원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었는데 아예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그 이유가 작년 후반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 예상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 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잠깐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 코어 PC와 PC 굉장히 낮은 값으로 평균값이 잡혀 있습니다. 코어 PC는 평균값이 0.2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0.17이 나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 해 들어서 2024년에서 들어서 나왔던 PC 인플레이션과 코어 PC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나온 PC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평균값이 0.28에 달하며 중간값이 0.3에 달하고요. 양쪽 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상 PC 수치가 0.17보다 낮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0.17보다 낮게 평균값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PC 수치는 연말에 더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좀 조심스럽게 아마 이번 해 안에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번 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점도표에 찍은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저도 이 지표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CPI 수치가 0.1에서 0.15 정도 사이가 나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결국 아마 이번에 다음 해까지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메스터 총재가 나와서 했던 말이 2026년은 돼야 아마 잡히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번에 다음 해 안에 사실 저렇게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점도표가 높게 나온 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CPI 수치 앞으로 나올 PC 수치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두 분의 발언 이후에 시장은 이제 한 번의 금리 인하 올해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두 번까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서 추가적인 상승을 야기시킬 만한 그러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번 주에 나스닥 리밸런싱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 매 쿼터마다 진행하는 나스닥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일단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요, 원래 분기별로 재조정되면서 구성 요소 변경 사항이 함께 발표될 수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뭐 현재 주식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시리우스 XM이 최근 몇 달간 시가총액이 급락하게 되면서 나스닥 100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 수치들이 과연 재조정될 텐데 이게 결국
결국 중요한 이유는요.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여러 지수들, 여러 ETF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 시리우스 XM이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 혹은 몇몇 주식들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거기에 맞춰서 사실 이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자신들의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나스닥 100 내에서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애들은 더 미리 많이 사놓는 사람들이 많고요. 반대로 이 시리우스 XM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나스닥 100 지수의 최소 요건 중 하나가 전체 지수의 0.1%의 시장 가치를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시리우스 XM의 시장 가치는 0.05%에 해당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빠졌거든요. 여기 때문에 CT 애널리스트인 제이슨 베즈넷에 의하면은 시리우스 XM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리우스 XM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월가의 추측으로 인해서 주가 약세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사실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리우스 XM이 나스닥 100에서 남게 될 경우 다시 또 주식이 크게 상승할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외될 경우 추가 하락을 아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수 펀드에서 최소 7,500만 주에서 1억 주까지 사이에 시리우스 XM 주식이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사실 여러 주식들이 나스닥 100에 속하는 주식들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예고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예정되는 실적 발표는 몇 개업도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좋아하셨거나 여전히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몇 기업 있고 중요한 기업들 하나가 있어서 한번 짚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 같은 경우는요. 오로라 칸나비스라고 해서 ACB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 밈주식과 같은 성격으로 움직였던 친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대마 관련주인데 일단 이 회사의 주식이 어닝 발표가 있는데 원래 이때 관련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유명한 주식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거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소비시장, 음식시장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의 지표를 알 수 있는 어닝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컬맥스도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고차에 대한 움직임들 어느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예상에 대한 가이던스나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기업들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어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는 멀리 뉴저지에 현재 살고 계시는 미국 주식 관련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